저는 조선 도성에 거주하는 50대의 그저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내년이면 예순을 바라보는 적잖은 나이였죠. 저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거나 장작을 확보해 이를 장터에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직업이 약초꾼이었기에 저는 남들에 비해 몸이 날렵하고 유독 다부졌습니다. 매일 경사진 산을 오르고 내리는데 체력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사람은 양반집에 나가 허드렛 일했습니다. 저와 안사람 중 한 명만 일을 중단해도 집안 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안사람은 생활력이 일반 여자들과 비교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망태에 적자는 약초를 쓸어 담아 장터에 내다 팔며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번 많은 약초가 망태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오늘은 정말이지 재수가 좋았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양은 아니었으나 고가의 약초를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하면 그만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확보한 것들은 장터에 있는 약재상에서 제법 알아주는 약초였었습니다. 오늘은 안 사람에게 잔소리를 듣지는 않겠군. 매번 오늘 같다면 얼마나 좋을꼬. 저는 장터에 있는 약재상에서 오늘 확보한 약초를 내다 팔고 확보한 2냥을 가지고 안사람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처럼 짭짤한 수익을 올렸기에 가장인 제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습니다. 역시 사내는 돈을 벌어다 마누라에게 헌납해야 자신감이 쭉쭉 올라갑니다. 아무튼 집을 향해 걷고 있는데 장터 중앙에서 무술대련을 펼치는 젊은 2사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2사내는 치열한 무술대련을 펼치며 여러 공방전만 주고받더군요. 그러니 주변은 서서히 밀려드는 숱한 구경꾼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조선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술대련이었습니다. 달포 후면 형조에서 개최하는 무술대련 시합이 열렸기에 조선 팔도는 무술 실력을 뽐내려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포상금까지 걸려 있었기에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었죠. 무술대련을 펼치는 2 젊은이 주변으로 서서히 모여들었던 구경꾼은 어느새 빼곡한 상태로 뜨거운 응원의 열기만 가득 뿜어냈습니다. 저도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채 이를 넋놓고 구경했습니다. 저는 궁을 지키는 전직 무관이었습니다. 어깨를 심하게 다쳐 지금은 무관의 길은 포기한 채 약초꾼으로 살고 있지만요. 저는 저들의 무술대련을 아련한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풍경은 도성 내에서 자주 벌어지는 것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시선으로 익숙한 누군가가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저처럼 이들의 무술대련을 구경 중이었던 겁니다. 역시나 도성 바닥은 이리 좁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더냐? 그러는 아버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약초를 팔고 집으로 가던 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나도 궁금하여 발길을 들였구나. 약초를 팔고 집으로 가는 길이 시옵니까? 고가의 약초를 발견해 2냥이나 벌지 않았겠느냐? 오늘은 내 어미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구나. 천만다행입니다. 근래 돈을 벌어오지 못했다며 어머니께 꼬집히지 않으셨습니까? 대청하던 길이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오늘 무슨 일은 없었고? 아들은 따분하다는 표정을 앞세우며 이리 말했습니다. 형조에서 하는 일이 매번 그렇지요. 그저 지루하기만 합니다. 아들은 형조에서 일하는 관리가 아닌 설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은 형조에 딸린 무기들을 관리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는 매우 소중한 늦둥이였죠. 저와 아들은 무술대련을 펼치는 2 젊은 사내만 한없이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법 그림자가 길어졌음을 본 저는 다급히 아들의 옷깃만 붙잡아 당겼습니다. 너는 이곳에 있다간 내 어미에게 잔소리를 듣겠구나. 이만 집으로 가자꾸나. 여기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체하였다. 아쉽지만 그래야겠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잔소리를 들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저와 아들은 저작거리 무술대련이라는 재미난 구경거리를 포기하고 집으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이리 물어오더군요. 아버지는 검을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검을 말이냐? 이제는 그런 미련 따윈 없다. 곧 있으면 형조에서 무술 대련 시합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검술 좀 배웠다는 젊은이들은 모두가 무술 시합에 나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예순이다. 이 나이에 무슨 검을 든단 말이냐? 그러니 더는 이 아비를 부추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검의 나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차피 나이 제한도 없지를 않습니까? 아까 그들의 대련을 구경하시는 아버지 눈에서 미련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살아야지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는 검술 실력 하나는 뛰어나지 않으십니까? 나도 검은 들고 싶다만 이제는 어깨가 말을 들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 어미 말처럼 약초꾼으로 살련다. 하루라도 약초 캐는 것을 내려놓으면 집안 살림이 궁핍해지지 않겠느냐? 더는 내 어미에게 타박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아들과 함께 대화하며 걸으니 어느덧 안 사람이 있는 집에 당도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섰더니 평상에 앉아있던 안 사람이 이리 물어오더군요. 안 사람은 양반집 허드렛 일도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새끼줄로 집심까지 엮고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들어오십니다. 이 앞에서 만난 겁니까? 저는 장터에서 무술 대련을 구경하며 만났다는 말은 내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짓말로 일이 둘러댔죠. 집으로 오는데 이 녀석이 이 앞에서 이곳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함께 들어오는 길이었소. 안 사람은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참말이십니까? 저는 뜨끔했으나 끝까지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거짓말을 하려면 사람은 끝까지 뻔뻔해야 합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소? 안 사람은 제 말을 믿었으나 이내 다른 것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약초를 얼마나 캤습니까? 설마 오늘도 빈손은 아니시겠지요? 많이 캐지는 못하였으나 제법 돈이 되는 약초를 발견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오. 여기 약초를 팔고 2냥이나 벌었소. 자, 받으시오. 안 사람은 2냥을 벌었다는 제 말에 광대가 모처럼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역시나 돈을 싫어하는 여인네는 조선 천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받아든 안 사람은 잽싸게 안쪽 소매에 2엽전을 쑤셔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밥값은 하였네요. 씻고 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저녁 밥상 가져다 드리지요. 너도 씻고 얼른 들어가거라. 예, 어머니. 저와 아들은 안 사람이 차려준 저녁 밥상을 맛있게 먹고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안 사람은 저녁을 먹지 않았음에도 오늘 벌어다 준 엽전만 세어보며 실실 웃더군요.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천장만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벌어졌던 젊은 2 사내의 무술 대련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안 사람은 코만 곤 채로 완전히 골아떨어졌더군요. 사실 저는 어깨를 다쳐 무관의 길을 포기한 후로 형조에서 개최하는 무술 대련 시합에 나가겠다며 그동안 일은 하지 않고 수련에만 정진했었습니다. 그 세월이 아마 15년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15년 동안 저를 대신해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 15년 동안 이룬 게 하나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경제는 파탄이 나고 안 사람은 더는 못 살겠다며 갈라서자고 선언까지 했었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쫓아가며 정작 가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을 등한시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더는 무술 대련 시합에서 우승하겠다는 망상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숱한 약초가 깔린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약초꾼이었던 친구와 함께 고지대로 향했습니다. 고지대에는 돈이 되는 약초가 많았으나 혼자서는 이를 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 놈과 고지대로 향하며 모처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달포우면 무술 시합이 개최되는구먼. 자네는 미련이 없나? 저는 친한 친구에게만큼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지금껏 젊은 놈들과 겨뤄서 안 되었다면 이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15년이면 충분하네. 요즘 젊은 것들 무술 실력을 보자면 화려하기만 하지 내실이 없다네. 자네의 검술 실력은 조선에서 단연 알아주지 않았던가. 그러면 뭐 하겠는가? 흘러가는 세월에 장사 없듯 나이는 속일 수가 없네. 나도 어느덧 주름진 나이가 되지 않았던가. 그래도 나는 마지막으로 자네가 딱 한 번만이라도 열정을 불태워봤으면 좋겠네. 가뜩이나 심란하니 그만 부추기게. 이제는 마음을 다잡은 채 살아가고 싶네. 저는 그날이 최근 들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친하다는 친구 놈은 저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정말이지 심란했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진 것과 다름이 없었죠. 오늘도 약초를 캐고 장터로 나온 저는 이것을 팔기 위해 자주 가던 약재상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약재상이 보였는데 약재상 앞으로 몇몇 사람이 모여 있더군요. 뭔가 소란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을 앞세운 채 약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약재상 앞에는 불량스러워 보이는 젊은 사내 대여섯이 위협적인 표정을 한 채로 모여 있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젊은 놈 한 명이 약재상 주인을 이리 협박 중이었습니다. 자릿세를 내라고 말한 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어르신? 여기서 장사 접고 싶습니까? 정말 죽고 싶어요. 이곳에서 장사한 지 30년도 넘었다. 이놈아.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자릿세라니 너무하지 않더냐. 나는 그런 부당한 자릿세는 낼 수 없다. 그러니 썩 꺼지거라. 우두머리는 화가 솟구쳤던지 약재상 주인을 마구 밀치더군요. 저는 화가 솟구쳤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한참 어른이고 저기 저 우두머리는 딱 봐도 어렸기 때문입니다. 약재상 주인 앞으로 걸어간 저는 우두머리를 가로막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어르신께 당장 사죄 올리시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우두머리가 저만 불량스럽게 쳐다보더군요. 그것도 매우 삐딱한 표정을 한 채로 말입니다. 어르신은 뭡니까? 얻어터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잠자고 있던 더러운 성질머리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왔습니다. 가던 길은 마저 갈 테니 이분께 사과는 하시게. 세상의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제가 이렇게 훈계하자 우두머리는 거만하게 웃더니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오늘 장례를 치러야만 하는 노인이 하나 더 추가되셨네. 우두머리는 이렇게 말하고서 느닷없이 주먹을 잽싸게 뻗는데 저는 우두머리의 날렵한 주먹을 이리저리 피했죠. 그러면서 손바닥으로는 우두머리의 뺨을 숱하게 때리며 그를 가지고 놀았는데 글쎄 이 녀석이 검집에서 날이 선명한 검을 빼는 겁니다. 저는 이 풍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자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검집에서 그 검을 뽑는 것인가? 이 영감님이 오늘 화나게 만드네. 뭔 잔소리가 이리 많아. 우두머리는 곧장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떼약볕에 반사된 검의 날이 선명하게 빛나더군요. 저는 우두머리가 휘두른 검을 피하며 이리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검은 검이 아니네. 아무래도 자네는 오늘 나에게 혼쭐 좀 나야겠어. 저는 검을 쥐고 있지 않았으나 검집에서 검을 꺼내든 저 우두머리와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을 든 우두머리는 맨주먹뿐인 저에게 연이어 얻어터지자 이내 꼴사납게 도망치더군요. 그리고 그가 데려온 부하들까지 주랭랑쳤습니다. 저의 승리였습니다. 주변에서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구경꾼과 약재상 주인은 격하게 환호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칭찬 세례가 머쓱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이런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참으로 고맙네. 그런데 그런 무술은 어디서 배웠던가?
젊었을 적 직업이 무관이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도 이번 무술 시합에 나가는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건 약초를 팔러 왔으니 이거나 사주시죠. 제가 얼른 집에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저는 묵직한 망태를 약재상 주인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곱절이나 되는 돈을 주며 제 약초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가던 걸음을 멈춘 채 가만히 서서 두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우두머리를 두들겨 팼던 이 두 손만 말입니다. 더는 무술 시합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도전했으나 모두 우승하지 못했었죠. 그러니 이쯤에서 욕심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언 사람과 약조하지 않았던가. 더는 헛된 꿈을 키우지 않고 성실한 가장이 되겠다고 말이야. 그 일이 있던 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약초를 캐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에 앉은 저는 안 사람을 대신해 새끼줄을 엮으며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휴식이지 산에 오르지 않은 날에도 일은 해야만 했습니다. 15년 동안 까먹은 것들을 모두 메꾸려면 말이죠. 이런 저를 보며 안 사람이 쪼르르 다가와 느닷없이 제 허벅지만 꼬집더군요. 왜 그러는 것이오? 며칠 전에 장터에서 젊은 놈들과 싸웠다면서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변명했습니다. 어쨌건 정확한 자초지종은 털어놓는 게 좋았으니까요. 싸운 게 아니오. 버릇이 없어서 어른으로서 아래 것들은 훈계했을 뿐입니다. 안 사람은 저를 한심스럽다는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리 질타하더군요. 젊은 놈들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다 얻어터지기라도 하면 번 돈보다 약값이 더 나갑니다. 내년이면 60이신 분이 아직도 철이 안 드셨습니까? 정확한 내막은 알려고 하지 않고 저만 몰아붙이니 저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알겠으니 그만 좀 잔소리하시구려. 제가 이리 말하니 안 사람은 서운했던지 곧장 주저앉아 서럽게 울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부당한 풍경을 봐도 모른 척해야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잘못한 일이었으니 안 사람을 달래거나 아니면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려. 그러니 그만 우시오. 앞으로는 절대 젊은 놈들을 상대로 주먹질하거나 검을 뽑는 일은 없을 것이오. 저는 이리 말한 채 속상해하는 안 사람만 수없이 달랬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안 사람의 훌쩍임은 점차 잦아졌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 뒷산에 앉아 멍한 표정만 짓고 있던 제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있었다. 아들은 제 옆에 앉더니 저와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오늘 퇴청하던 길에 저자에서 아버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젊은 놈과 싸우셨다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오늘 내 어미에게 잔소리를 들었구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장터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께서 무술 대련 시합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참가자가 죄다 젊은이들 뿐이데 아버지께서 나가신다면 나이 드신 분들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출전하여 젊은이들에게 패배를 맛보지 않았더냐? 그 정도로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는 충분하구나. 너는 이 아비가 동네 망신거리로 전락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것에 모든 열정을 불태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버지는 제게 조선 최고의 무술가이십니다. 내가 하루라도 약초를 캐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다. 그 때문에라도 더 이상의 무술 대회는 언감생심이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약초를 캐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아버지의 꿈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이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가치가 있냔 말이다.
내년이면 예순이 아니옵니까? 저는 예순도 능히 젊은 나이라 생각하오나 아버지께서 자격지심이 심하시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예순 전에 작은 미련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들의 조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아들이 내뱉은 말들이 모두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선뜻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데 그러함에도 주름진 이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정에서 개최하는 무술대회 접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접수는 형조에서 진행했으며 무술대회 관리 주최자도 형조였습니다. 즉 대회 당일인 오늘 접수를 시작해 오늘 모든 예선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예선이 진행되는 광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안사람은 양반집 허드렛일을 나갔기에 저는 잠시 다른 곳에 발길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앞은 무술대회 접수 위한 숱한 인파와 예선 참가자들로 가득하더군요. 이 중 모두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들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젊은 참가자들의 예선 접수가 끝이 나고 본선을 위한 예선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예선은 오늘 하루 동안 치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숱한 예선이 진행되고 이제 막바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조 관계자가 난데없이 제 이름과 제가 사는 곳을 호명하더군요. 종로 동막골에 거주하는 쉰아홉 김대식은 앞으로 나오게.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예선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저를 호명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동명이인도 아니었습니다. 종로 동막골 쉰아홉 김대식은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아들 녀석과 안사람이 제가 있는 곳을 어찌 알았던지 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안사람을 보자 낯뜨거운 표정을 지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게 되었소. 산에 올라 약초를 캘 터이니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구려. 이만 산으로 가리다. 저는 발빠르게 북한산이 있는 저 길가의 끝을 향해 빠르게 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안사람이 제 뒤통수에 이리 말해와 적잖게 놀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춘 채 이리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 하였소? 이번이 마지막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리 미련이 많아서야 가장 역할이나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내고 오십시오. 저는 안사람의 배려에 눈물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원래는 눈물이 없는 매정한 인간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니 다소 감성적으로 변했지요. 그게 참말이오? 물론 우승하면 좋겠으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제가 안사람의 말에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자 안사람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해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저 젊은 것들에게 보여주고 오십시오. 안사람과 아들은 저를 믿는다는 또렷한 눈빛으로 응원하듯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식솔들이 이리 밥상까지 차려주는데 받아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로 가볍게 예선을 통과한 저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무술 실력을 뽐내며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승까지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쉰아홉이라는 나이에 이리 선전한 저를 보던 많은 구경꾼은 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기에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일상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면 대략 이렇습니다. 진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가파른 산에 오르거나 평상에 앉아 새끼줄로 집신을 엮는 일에 재미를 느꼈다는 겁니다. 또한 간장에만 밥을 비벼 먹어도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술을 알려달라며 숱한 젊은이들이 제 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후학도 양성하게 되었죠. 제게 이런 활력을 선물해준 안사람과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소 임자.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앞으로 행복하자꾸나. 얌전했던 아버지였고
유순하기만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이란 걸 모르고 사셨던 분의 입이 거칠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저러는 이유를 몰라 식솔들 모두가 난처했습니다. 어쨌건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사내가 욕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기에 괜찮다 싶어 넘겼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오늘 터졌습니다. 종놈이 제가 기거하는 방 앞으로 다급히 뛰어와 이리 말하더군요. 말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지금 당장 주인 어르신 처소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종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행색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대낮부터 일이 호들갑이냐? 전란이라도 터진 것이야. 종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제 얼굴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대감 어르신이. 아버지에 대해 털어놓았던 종놈은 더는 그 어떠한 말도 내뱉지를 못했습니다. 대체 아버지가 머물고 계신 처소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제 옷깃만 붙잡아 당기는 종놈의 힘에 이끌려 처소를 벗어났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 집은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놈에 의해 아버지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던 제 얼굴도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처소 앞까지 바삐 걸어온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보수적인 제 아버지가 화장함에서 얼굴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 화장함은 살아생전 어머니가 쓰시던 유품이었죠. 저는 사내가 얼굴에 치장하고 치마까지 두르고 있는 광경을 보니 절로 기겁했습니다. 집 밖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가는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두르고 계신 치마를 빼앗고 어머니의 유품인 화장함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런 저를 빤히 보시던 아버지께서는 본인 말투가 아니라 살아생전 어머니의 말투로 제게 이리 말하더군요. 부친이 내뱉는 이 목소리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기에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건 내 물건이다. 그러니 이리 타오. 아버지, 아버지는 사내이지 여인이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내 어미다. 어찌 나에게 이런 무례를 범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는 사내이지 여인이 아니십니다. 제발 거울을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십시오. 이제는 저도 지칩니다. 저는 종놈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를 부친의 처소로 다짜고짜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미라 소개하며 제 말을 듣지 않으니 강압적인 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소에 감금된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목소리를 앞세우며 이리 말했죠. 나의 것이다. 그 치마와 화장함은 내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 어서 타오. 어서 달란 말이다. 협박처럼 시작했던 부친의 절규는 울먹이는 말투로 끝맺음했습니다. 말로 해서 제가 들어먹지를 않으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내뱉더군요. 어쨌건 저는 그런 부친의 행동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이라도 빙의한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혼이나 저승, 윤회 같은 말이 있을 턱이 없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였기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친정에 다녀온 안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안사람은 제가 유일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휴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만 무속신앙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아침에 아버지께서 또 정신이 나갔다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말썽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서방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치마를 두르고 얼굴에 연지와 곤지를 찍고 계셨소. 이러다가는 나중에 가채까지 쓰고서 비녀까지 꽂을 판이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의원에게 보여줘도 모두 정상이라니 더더욱 미칠 지경이오.
아무래도 의원과 상의에 복용 중인 약의 강도를 올려야만 할 것 같소. 안 사람은 가슴을 쳐대며 이리 말하더군요. 제가 저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돌아가신 어머님의 영혼이 아버님께 빙의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더러 그런 무속을 믿으란 말입니까?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시오. 조선에서 흔히 잘 나간다는 사대부치고 그런 무속을 믿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상점을 개업하면 돼지머리에 절을 올리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원보다는 아버님을 무당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저는 안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미쳐도 정도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는 그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번에는 어머니와 저만 알고 있던 사실을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안 사람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용한 무당을 알고 있소. 저도 안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말할지 몰랐습니다. 안 사람은 저를 보며 이리 답해주더군요. 어머니께서 매우 유명한 주지스님 한 분을 아는데 그분께서 제법 발이 넓으십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용한 무당 한 분을 알아봐 주시오. 시간을 끌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소. 그렇게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나흘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 행세를 하며 꺼내달라 난리를 쳤습니다.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지요. 제사도 빼놓지 않고 지냈으며 조상을 무시한 적도 없었는데 가문에 왜 이런 우환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저는 긴 한숨만 내뱉는 중이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와 담장 너머를 보고 있던 저에게 마침 외출하고 대문을 들어서던 안 사람이 제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알아보라던 무당 일은 어찌 되었소? 무슨 진척은 있는 겁니까? 주지스님께서 용한 무당을 알고 계신답니다. 다행히 그분께서 내일 이곳으로 친히 방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말이오? 예, 서방님. 주지스님께서 그러시는데 중정께서도 찾는 알아주는 무당이라고. 특히 나라굿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이번 일이 잘 풀려야 할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시가 조금 지나니 누군가 이 집 대문을 힘차게 두드리더군요. 계십니까? 마침 마당에 서 있던 제가 대문 앞으로 걸어가 이를 열었습니다. 오방기와 부채, 방울을 들고 있던 박수무당이 저를 반겼습니다. 박수무당은 눈빛부터가 일반인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집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보고서는 이리 말하더군요. 참으로 매서운 눈빛이라 제 기가 눌렸습니다. 여자 귀신 하나가 사내 몸에 달라붙어 이 집의 체면을 갉아먹고 있군요. 위로 올라가야 할 원기가 무슨 한이 맺혀 이 집에 얼씬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벙찐 얼굴로 박수무당만 보았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최근 3년 안에 문상을 겪었을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리 답했습니다.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49제는 지내셨습니까? 49제는 지내지 않았습니다. 모친의 장례는 무사히 끝마쳤고 지금은 3년상 기간이라서 말입니다. 3년상만 정성껏 올리면 되지 굳이 49제를 지내야만 합니까? 우선 아버님 상태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계신 곳이 어딥니까? 저는 박수무당을 아버지 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친이 계신 처소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종놈 둘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처소 문만 거칠게 두드리며 내보내달라고 시위 중이었습니다. 저는 두 종놈에게 자물쇠를 풀고서 처소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처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안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잽싸게 밖으로 튀어나오셨는데 그 행색과 걸음이 여인처럼 부드럽고 사뿐사뿐했습니다. 이제는 걷는 모습과 눈빛, 손짓 모두에서 사내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증상이 며칠 전보다 더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박수무당 앞으로 걸어오던 아버지께서는 박수무당 앞에서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그것도 박수무당을 야릇한 눈빛으로 흘려보시면서 말입니다. 안방에 들어가 마저 한잔하시겠소? 박수무당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시며 이리 말했습니다. 고약한 년이 그 몸뚱이에서 쫓겨나기 싫어. 지금 내게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만하면 실컷 놀았으니 이만 극락광생해야 하지 않겠느냐? 박수무당이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박수무당을 날카롭게 노려보시더니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낯설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이 몸에서 나간답니까? 나는 죽어도 못 가니 이 집에서 썩 나가시오. 원혼 주제에 죽은 이 집 안 사람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사람이 죽으면 맑고 순수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승에 남은 거는 살아생전 잊지 못한 원통한 추억이 남은 원기가 되지.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내가 너를 괴롭히는 수밖에 없다. 나는 호락호락한 무당은 아니다. 그러니 내가 무섭다면 이쯤에서 제 발로 물러서는 게 좋을 것이다. 용한 무당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아버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여인네의 웃음소리로 말입니다. 즉 박수무당의 말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박수무당은 기분이 언짢아졌던지 아버지의 머리를 이내 한 손으로 움켜쥔 후 나머지 한 손으로는 챙겨왔던 방울만 숱하게 흔들며 몰아 중얼거렸습니다. 법전 같기도 했고 무슨 주문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차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방울 소리와 박수무당의 주문 외우는 소리에 괴로워하시다가 이내 기절하셨습니다. 박수무당의 악력이 어찌나 세던지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있던 종놈들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어서 방으로 모시거라. 종놈들은 뜨거운 땀을 흘린 채 기절한 아버지를 업은 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안사람에게 다과를 준비해 오라 부탁하며 박수무당을 대청으로 안내했습니다. 저와 박수무당은 대청마루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끝이 난 겁니까? 끝이라니요. 가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기생이셨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기방에서 일했던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첩으로 들이셨습니다.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저는 무당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지요. 어쨌건 그게 한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 돌아가셨어도 그게 원통하여 살아계신 아버님 옆에 달라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천도제를 올려야지요. 아무리 기를 쉬고 용을 써봤자 천도를 시켜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버지께서 정상적인 분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300냥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며칠 안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아버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즐겨 입으셨던 옷가지와 제사상을 준비해 주십시오.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혼이 그 정성에 탄복해 아버지의 몸에서 나갈 결심을 굳힙니다. 어쨌건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정성을 말입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천도제는 사흘 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천도제를 올리는 장소는 제 집 마당이었습니다. 사과와 배, 돼지머리와 술, 나물과 전, 밥과 고깃국을 준비했습니다. 초를 켜고 살아생전 어머니가 입었던 옷가지와 노잣돈도 잊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박수무당은 양손에 커다란 검을 들고 이를 휘두르며 작두까지 타더군요. 북과 장고, 꽹과리가 소리가 울려 퍼지며 본격적인 천도 의식이 시작되자 주변 이웃들이 제 집 당장을 기웃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하는 제 체면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으나 이내 박수무당의 능숙한 천도제가 이어지니 저는 그곳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의 옷까지 모친의 함자와 생시가 적힌 종이가 불타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자 모든 천도 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 난 겁니까? 100일 동안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만약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부적 한 장을 써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버님 처서 안에 붙이십시오. 모든 해군을 막아줄 것이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력이 쇠약해지실 겁니다. 어쨌건 그것을 사흘 동안 붙여놓으면 모든 일은 무탈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정말 거짓말처럼 아버지를 괴롭혔던 이상한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몹쓸 원귀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던 아버지께서 기력이 없다며 최근 이부자리에 누워있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주 들여다보며 병고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 아버지마저 잃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 요즘에도 힘이 없으십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셨으나 제가 그동안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자초지종을 상세히 말해주었기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겨우 알게 되셨고 적잖게 놀라셨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참으로 믿을 수가 없구나.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극락왕생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 건강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못난 아비가 내 자식놈 발목을 붙잡는구나. 내가 일찍이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껏 살아서 너와 며느라기만 힘들게 하는구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다시는 그런 악담 입에 담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드러누운 채로 천장만 올려보시며 한없이 우셨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내가 살아있었을 때 내 어미에게 살가웠어야 했었다. 내 어미가 첩이라 업신여겨 내가 지금 이러한 화를 겪은 것이야. 모든 게 내가 부도덕해 생긴 일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츰 잠이 드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쩍 밑바닥인 아버지의 기력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의원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께 보약을 지어드리기 위해서였죠. 아버지를 진맥한 의원은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해당 의원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버지의 팔목을 내려놓던 의원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묘하게도 맥이 2개나 잡힙니다.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군요. 맥이 2개면 보약을 못 짓는 것이오? 맥이 어떤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처방과 약을 지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르신의 맥은 뭐랄까 만신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의 육신에 2개의 영혼이 깃들었다고나 할까. 저는 긴장된 얼굴로 의원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여기에 특효약은 없습니다. 그저 정신 바짝 차리고 강인해지는 수밖에요. 저는 마지못해 최근 있었던 일을 의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털어놓았는지 모르겠으나 의원께 털어놓으며 기대고 싶었나 봅니다. 제 말을 듣던 의원은 저를 보더니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사람에게는 육신과 정신이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천도제를 100번 올리면 뭐합니까? 정신 상태가 우울하면 다시금 이상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깨어나시면 이리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끝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라고 말입니다. 부적은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엔 기대지 마십시오.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앞세우며 이리 물었습니다. 정말이시오? 육신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모든 건 본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의원은 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니 헷갈렸습니다. 다시금 천도제를 올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홀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거두는 게 먼저일지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버지의 처소에 박수무당이 써준 부적을 붙여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일을 안 사람과 상의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 큰 절에서 제대로 된 천도제를 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번엔 큰 절에서 올려야 한단 말이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또 저러면 어찌한답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하자 안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의원이 했던 말에 조금 더 신뢰가 갔습니다. 꼬박 하루를 고민하며 날을 보냈던 저는 혼자 계시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못하고 천장만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으나 다행히도 오늘은 아버지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기분은 좀 어떠십니까? 똑같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달라지셔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의욕을 보인다고 하여 죄악한 이 몸이 좋아지겠느냐? 강인한 정신을 이기는 육체는 없사옵니다. 그러니 정신부터 강인해지십시오. 사실 엊그제 꿈을 꾸었다. 내 어미가 나를 조르겠다며 내려와 괴롭히더구나. 숨이 막히고 발버둥 쳤음에도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무섭더구나. 그러니 그 박수무당이 써주었다는 부적이라도 처소 밖에 붙여주면 안 되겠느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에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나약한 소리는 마시고 다음에도 또 꿈을 꾸신다면 그때는 겁내지 마시고 욕을 내뱉으십시오.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입니다. 귀신이라 두려워 마시고 멸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웃으시더군요. 그 일이 있던 후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를 혼자 두자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밥도 먹고 잠을 청하기 전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종놈들도 돌아가며 아버지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를 않으니 기력이 쇠했던 아버지도 어느새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석 달 만에 아버지는 육체적 건강을 되찾았고 정신도 온전해지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천도제 때문이라며 박수무당에게 그 공을 전가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프고 병들면 혼자 놔두거나 외롭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저 즐겁고 슬픈 시간을 함께해야 기력이 솟구치는 셈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최고의 보약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의 평화까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에 거주하는 가난한 양반이었습니다. 보통 양반이라면 기와집에 거주하면서 여러 종을 거느린 부유한 상류층을 생각하시겠으나 저는 족보가 짧은 그저 그런 가문의 가난한 양반일 뿐이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사는가? 돈을 탐하면서 살면 이미 부자가 됐을 텐데 말일세. 그저 건강한 것이 최고일세. 돈이야 없다면 열심히 일해서 언제든지 벌면 되는 게 아니겠나. 너무 많아도 문제겠으나 너무 없어도 문제겠지. 자네가 봤을 때 내가 없어 보이겠으나 이만하면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네. 그러니 더는 탐욕을 부리고 싶지 않군. 상황이 이러니 주변 양반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34살로 혼기가 부쩍 지났음에도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가를 들지 않았던 것은 독특한 버릇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밤마다 복면을 쓰고서 집 밖으로 나가 돈 많은 양반집을 터는 도적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이 떳떳하지 못하니 옆에 안 사람을 둔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슬슬 장가를 가라며 나를 부추기는데 그렇다고 아무 여자와 백년가약을 맺을 수는 없지.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심 넓은 여자에게 장가를 들겠다? 더욱이 그 여자가 제 도적질을 눈 감아 주겠습니까?
제가 낮에는 얌전한 양반, 밤에는 도성에서 알아주는 도적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아서도 안 됐죠. 저는 발빠르기로 유명한 도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저승사자처럼 검정 도포를 걸친 채 큼지막한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적질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준비 과정이었죠. 오늘은 어디를 턴다. 저는 어느 돈 많은 양반집을 털기 위해 건너편 어느 양반가의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대문을 보았습니다. 저곳은 이곳 도성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물을 가진 이의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저곳으로 결정하였다. 제가 저곳을 털 것이라 여겼던지 대문 앞과 담장 주변엔 포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긴 저곳의 포졸들은 며칠 전부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기 전 대문 앞을 지키는 두 포졸이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이 도적놈 때문에 늦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이람. 내 말이 그 말일세. 이 우라질 놈이 빨리 잡혀야 할 텐데 말이야. 그나저나 이 집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왜 이곳을 털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 그런 말 하지 말게나. 자네가 뭔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일세. 이곳 별채에 넓은 광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네. 자네는 이 같은 사실을 어찌 알았던가? 멍청한 이 집 아들이 술에 취해 언젠가 말하는 걸 들었네. 그나저나 홍이 이곳에 오겠는가? 지금껏 이 일대는 숱한 약탈해서 괜찮지 않았나? 또한 이곳은 부촌이고 경계까지 삼엄하네. 홍이라도 이곳을 털기란 쉽지 않을 걸세. 아니, 홍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저들이 말하는 홍이란 저를 의미했습니다. 왜 저를 보고 홍이라는 별명을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그 옛날 전설의 도적 홍길동의 성을 따서 홍이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제 도적질을 거두는 종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녀석이 이곳으로 오지 않아 저는 저 앞에 있는 돈 많은 부잣집을 털 수가 없었죠. 도대체 이놈은 언제 온단 말인가?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때마침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제 옆으로 저처럼 복면을 쓴 종놈이 당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이놈은 예전에 제가 거두었던 녀석이었죠. 그때 저는 노비문서를 불태워 이 녀석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제 비밀을 알아차린 이놈은 저를 돕겠다며 이리 도적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녀석의 노비문서를 불태웠던 건 혼자 사는 게 편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종이라나 저는 집을 혼자 사용하는 게 편했지 종놈이라도 같이 사는 건 불편했습니다. 뭘 했기에 약조한 시간보다 이각이나 늦은 것이냐? 집에서 나오려는데 마누라가 자꾸만 눈을 뜨고 있지를 않습니까? 마누라가 빤히 보고 있는데 어찌 나온답니까? 내가 그 같은 이유로 인해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다. 내 녀석도 참으로 불쌍하게 사는구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종놈의 말투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는 몰아붙이기가 미안하더군요. 너 때문에 저곳을 털 기회를 놓쳤다. 지금 들어가면 붙잡힐 것이 뻔하겠구나. 그럼 어찌합니까? 저는 모퉁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어두운 밤하늘만 올려다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늦은 새벽까지 기다려야지 어쩌겠느냐. 그때가 되면 사병들 얼굴에 졸음이 쏟아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포졸들 얼굴에 졸음이 쏟아질 것이다. 특히 늦은 새벽에 말이다. 쇠뇌 때문에 송구합니다. 알면 되었다.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 도적질하기 전이 가장 심란했습니다. 나라에서 그 많은 도적질을 하는데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더군요. 제 팔자가 말입니다. 저와 함께 복면을 쓰고 있던 종놈은 저 멀리 저희가 털 곳을 지키는 포졸들의 동태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도련님 말대로 저놈들의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하는데요. 좋다. 그럼 슬슬 발을 움직여 보자구나.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돌멩이 하나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종놈이 이리 크게 외치더군요. 홍이다.
홍이 대감 어르신 처소에 나타났다. 담장과 대문을 지키던 포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하긴 저들은 서로가 저를 붙잡고 싶어 할 겁니다. 제 목에 내걸린 현상금만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각 집에서도 따로 저에 관한 현상금을 매달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저를 붙잡는 행운을 맛보고 싶었을 겁니다. 어쨌건 복면을 쓴 저와 종놈은 별채가 있는 곳으로 느긋하게 향했습니다. 다만 걸음걸이는 까치발이었으며 그 어떠한 작은 소리도 방출하지 않았죠. 광으로 오자 큼지막한 자물쇠가 저와 종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형태의 자물쇠였습니다. 종놈이 자물쇠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망연자실한 얼굴로 이리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거 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선 팔도에 따지 못하는 자물쇠는 없다. 저는 자물쇠를 몇 번 만지작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꼬챙이로 자물쇠를 해체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되는 물건인데 가져가기 쉬운 것들만 보자기에 넣거라. 다시금 얘기하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적이지 도적은 아니니 말이다. 예, 도련님. 저는 엽전 뭉치와 금덩어리 위주로 이를 보자기에 신속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다시금 처음 그대로였던 상태로 걸어두고 나왔지요. 이 모든 동작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었습니다. 저와 종놈은 금은보화로 가득한 보자기를 짊어진 채 뒤에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은지 수십 번은 확인하며 본거지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조상님이 굽어살피시어 안전한 도적질을 했습니다. 엽전 뭉치는 이대로 놔두면 되겠고 금은보화는 모두 엽전으로 바꿔야겠다. 옛다. 여기 오늘 수고비 10량이다. 저는 오늘같이 제 일을 거들어준 종놈에게 한 번에 도적질할 때마다 10량씩 챙겨주었습니다. 이 녀석도 다른 일은 해보았는데 적성에 맞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다며 제 도적질을 적당한 수고비를 받고 거두는 중이었지요. 하여간 뭐가 이득인지 잘 아는 똑똑한 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흘 뒤였습니다. 저는 달포 동안 도적질한 돈을 궁핍하고 굶주린 백성들이 모여 사는 빈촌에 풀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도적이 아닌 의적으로 불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말일이면 달포 동안 훔쳤던 것들을 모든 가구에 공평하게 풀었지요. 그러니 나흘 전 도적질한 것이 이번 달의 마지막 도적질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늦은 밤 집마다 돌며 그 앞에 10량을 놓고 왔습니다. 10량이 정말 아껴 쓴다면 달포는 버틸 수 있는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여명이 트기 전까지 쉬지 않고 걸으며 10량을 가구마다 뿌렸더니 어느새 훔쳐온 것들이 모두 동났습니다. 힘들었으나 뿌듯함의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 맛에 도적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있으면 여명이 트겠구나. 이제 슬슬 집으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끌고서 밭으로 향하는 어느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저는 잽싸게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노부부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으로 가려던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 도적놈 때문에 이곳 빈촌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어. 영감님은 격한 언성을 높이며 이리 말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도 영감님의 불만에 맞장구 치듯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도적놈이 나타나기 전에는 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았던 빈촌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도적놈이 던져주는 돈만 바라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 좋은 밭들이 모두 썩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영감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춰 세운 채 높은 하늘만 보며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영감님이 보던 밭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밭은 흙만 가득했지 자라나고 있는 농작물이 없더군요. 그렇다고 저 노부부에게 제가 도적질한 것들을 나눠주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저분들이 내뱉는 저에 대한 불만 사항은 단순히 사적인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란한 얼굴로 집으로 왔습니다. 보통 때라면 잠을 청했겠으나 심란함 때문에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아침이 되어서야 종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말벗이 없을 때면 저는 종놈을 찾아 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는 했습니다. 저는 종놈이 거주하는 초가집 앞에서 조용한 마당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돌쇠 있더냐? 돌쇠는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청껏 다시 불렀습니다. 이놈 돌쇠야? 안에 있느냐? 제 목소리를 들었던지 돌쇠가 쪼르르 달려와 저를 반기더군요. 도련님께서 이 누추한 곳은 어인 일이십니까? 잠시 심란해서 그러는데 말벗이 되어 주겠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이곳은 좀 부적절해 보이는구나. 잠시 자리를 옮기자꾸나. 쇠네, 집신 좀 신고 다시 오겠습니다. 급할 게 없다. 그러니 천천히 하거라. 넘어지지 말고. 저와 종놈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종놈이 사는 곳 근처에 야산이 있었는데 저와 종놈은 거친 폭포가 떨어지는 계곡물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폭포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저와 종놈이 나누는 대화가 밖으로 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민을 털어놓기에는 참으로 제격인 장소였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아침부터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는 종놈에게 저는 간밤에 제가 보고 들었던 것을 말했습니다. 종놈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해 주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나는 불우한 타인을 돕고자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의 자립심을 꺾는 악행이 되어버렸다. 종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저와 함께 빈촌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빈촌으로 말이냐? 왜 그들이 던져주는 것만 바라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직접 물어봐야. 도련님께서도 앞으로 도적질을 계속할지 말지도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련님 얼굴을 보니 도적질 자체를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급한 결정은 좋지 못한 법이지요. 저는 앉아있던 곳에서 잽싸게 일어서며 종놈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채비하거라. 지금 당장 빈촌으로 다시 가봐야겠다? 그렇게 저와 종놈은 빈촌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빈촌에 도착한 저와 종놈은 빈촌 주변을 세심하게 둘러보았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친 양반이 종놈과 이 일대를 둘러보고 있으니 길을 가던 행인이 저를 의아스럽게 보며 이리 묻더군요. 지체 높으신 분 같은데 이곳엔 어인일이십니까? 쓸만한 땅이 있나 싶어 둘러보러 왔네. 행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피한다면 수상한 이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에 살갑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땅을 둘러본다는 빌미를 앞세워 제가 지금껏 엽전을 던져준 가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종놈 돌쇠와 함께 몇몇 가구를 둘러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둘러본 집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집도 비슷하긴 마찬가지였지만요. 마지막으로 둘러본 집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세 식구로 구성된 가족원이었죠. 아버지, 이번 달에 먹을 쌀이 부족합니다.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 어차피 다음 달이면 홍이 우리 집에 엽전 꾸러미를 던져줄 테니 말이다. 그렇겠지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목구멍에 풀칠은 할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부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안 사람이 남편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저기 저 앞집에 있는 노부부가 자꾸만 눈치를 줍니다. 왜 젊은 것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자꾸만 바라냐고 말입니다. 간섭 때문에 살 수가 없네요. 나도 보름 전 따끔한 훈계를 들었소. 가장이 되었으면 밭을 놀리지 말고 일을 하라고 말이오. 홍이 돈은 괜찮으니 집이라도 던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갈 곳이 없다고는 하나 빈촌으로 괜히 들어왔나 싶습니다. 차라리 저 밭을 파십시다. 누가 이런 곳에 있는 밭을 산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파는 게 낫지요. 우리 땅은 그늘진 곳이라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소. 어쨌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위대하신 도적 홍뿐이요.
저는 자괴감에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선행을 베풀었던 게 결국에는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었지요. 거의 모든 가구가 제가 던져주는 엽전에만 의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도성에 자리한 제 거주지로 종놈 돌쇠와 걸어오며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황이 이러하면 도적질을 멈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좀 놀랍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도적질을 멈추는 건 아닌 것 같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밭에 나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구나. 어째서요? 그러면 지금껏 양반놈들에게서 훔쳐온 것을 여기 빈촌에다가 나눠주었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악덕한 양반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더군다나 도적질을 멈춘다면 양반놈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지겠지.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러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쨌건 심란하실 테니 당분간 도적질은 멈추고 좀 쉬시지요. 그렇게 해야겠구나. 저는 종놈 돌쇠 말대로 도적질을 중단하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으나 심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여 당분간 의적 생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휴식이 필요한 시기였죠. 그렇게 달포가 지나고 석 달이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생활하거나 따분할 때면 가끔 장터를 나가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장터로 나왔습니다. 저는 북적대는 장터를 둘러보며 몇몇 사람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중 양반 사내로 보이는 두 명의 대화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요즘 홍 소식이 들리지 않는구먼? 그러니 돈 많은 양반이 살맛이 났다며 호들갑 떨지 않겠는가? 그가 붙잡힌 것일까? 나도 잘 모르겠네. 비명 행사했다는 소문도 간간히 들려오더군. 어쨌건 홍이 사라지니 좋긴 하네. 우리 집 종놈은 맨날 홍만 타령했거든. 홍은 가만히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나 뭐라나. 우리 집 종놈도 그랬네. 그러니 막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창한 명분만 있었을 뿐. 그런 작자가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력을 더욱 꺾지 않았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정녕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정치라고 생각하네. 그깟 몇 푼 던져준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 세상을 달라지게 만드는 건 정치가 아니겠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데 앞으로는 도적질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려운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빈촌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도적질을 좋아하는 제가 도적질할 명분을 찾고 싶어 이곳을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확신들은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90일 만에 찾은 빈촌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저기 보이는 논과 밭에서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논과 밭에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처럼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농사 일을 하던 어른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돌멩이를 가지고 혼자 놀던 어느 꼬맹이를 붙잡은 채 이리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모두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홍에게 의지하지 않았더냐? 니신데 이 마을 사정을 이리 잘 아십니까? 저번에 이곳으로 땅을 보러 왔다가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뿐이다. 그러니 그냥 궁금해 묻는 것이다. 처음에는 홍이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지 않는다며 모두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받아들이고 소를 끌고서 밭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이런 풍경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우쳤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도적질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길로 저는 곧장 종놈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돌쇠야. 돌쇠 있느냐? 돌쇠가 안방 문을 열고서 마당 너머에 있던 저를 보며 걸어 나왔습니다. 도련님. 저는 돌쇠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물론 조금은 서운한 감정이 없지 않았죠. 이제 도적질을 그만해야겠다.
종놈 돌쇠가 적잖게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빈촌에 다녀오는 길이다. 거기를 들렀다가 놀란 것들을 마주하였다. 저는 종놈 돌쇠에게 방금 빈촌을 다녀와 보고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러니 앞으로는 도적질은 멈추고 과거나 준비해야겠다. 그럼 저는 어찌합니까? 어찌하다니? 너도 이제 살 길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놈 돌쇠는 저와 함께 도적질할 때마다 제가 수고비로 건네주었던 열량이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 열량을 벌려면 엄청나게 강도 높은 노역을 숱하게 해야 했으니 제가 도적질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도적질을 멈추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과거에 급제하여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돌쇠는 간간히 도적질만 이어가며 제 뒤를 이었지요. 저에게 달라붙은 홍이라는 별명을 그대로 가져간 채 말입니다. 어쨌건 종놈 돌쇠가 붙잡히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